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12일입니다. 또 얼마 안 돼서 제 생각보다 좀 이 티어리를 자주 찍네요. 한 달에 하나씩만 올리려고 그랬는데 이것저것 찾고 듣고 보다 보니까 자꾸 하고 싶은 얘기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생각이 나서 자꾸 키게 됩니다. 오늘은 그러니까는 전에 했던 부동산 하락 이제 겨우 시작했습니다. 예, 후속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뭘 봤냐 하면 이거 유튜브 찾아보다가 저도 이제 구독자분들을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 어떻게 더 익스포저를 갖고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서 좋아요를 더 받을 수 있을까 이제 하다가 이 3프로 TV라는 데서 3프로라는 건 제가 들어봐서 알고 있었는데 이현철 소장님이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부동산 전문가시더라고요, 이분이. 거기서 이제 인터뷰하신 내용을 제가 바탕으로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이분이 말씀하신 되게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어요. 우선 제가 오늘 거 들어가기 전에 이현철 소장님이란 분을 제가 처음으로 지난주에 유튜브를 보면서 뵀는데 제가 느낀 점은 제가 여태까지 봤던 한국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셔서 방송이나 유튜브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통찰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또 신기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계속 기준금리 얘기하고 중앙은행들이 이걸 만들어내는 거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그러니까 저랑 생각하시는 건 같은데 이분은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그걸 기준금리라고 안 보시고 사이클이라고 하세요. 예, 그걸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 사이클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기준금리로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 소장님이란 분은 제가 느낀 게 되게 신기한 게 이 1시간짜리 인터뷰를 보면서 거기서 소장님이 본인도 인정을 하셨지만 이분은 한국 부동산 전문가세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부동산 안 보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나라 거 안 보신다고. 그리고 제가 한 발 더 나가서 이렇게 추리를 해보면 다른 금융시장도 그렇게 많이 보시진 않는 것 같아요. 진짜 이분은 정통 한국 부동산만 보시고 이 인더스트리를 수십 년간 보셔서 내공이 쌓여서 통찰력으로 2021년에 집 팔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그 좋은 통찰력이 생기신 것 같아요, 이분은. 반면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분이 100을 맞추면 99는 한국 부동산 시장만 보고서 맞추시는 거고 1을 만약에 다른 금융시장이나 세계적인 부동산 시장을 보는 거라 그러면 이분은 99가 한국 부동산만 보시는 분이고 제가 21년, 22년에 집값 80% 떨어진다고 사지 말라고 앞으로 계속 떨어진다고 얘기했을 때는 저 같은 사람은 99%가 다른 금융시장, 세계 시장을 보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고 한국 부동산은 사실 1밖에 몰라요, 저는. 그러니까 이분하고 저하고 차이를 아시겠죠? 이분은 진짜 정통 한국 부동산만 보신 분이고 저는 왜 지난 방송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미분양을 어떻게 하나. 미분양을 정확히 어떻게 카운트하는지 잘 몰라요, 저는 사실. 그러니까 새 아파트만 분양이 안 됐을 때 그걸 미분양이라고 하는 건가? 예, 그런 식으로 한국 룰은 잘 모르지만 전체 흐름하고 기준금리하고 돌아가는 금융시장을 알기 때문에 같이 자산 거품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한국 부동산도 거품이 있으니까 무너질 거다. 이렇게 들어가는 앵글이고 그러니까 이현철 소장님이나 저나 들어가는 앵글은 다른데 결론은 같은 거죠. 예, 제가 앞으로 계속 얘기를 해드려 볼게요. 무슨 얘기인지. 이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분 걸 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3에서 5년 동안은 계속 밑으로 내려가고 바닥 칠려면 아직 시간 남았으니까 사지 마라. 그거를 이 소장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무슨 근거로 그 얘기를 하는지는 완전히 달라요. 예, 이분은 그냥 한국 부동산만 보시는 분이고 저는 세계 금융하고 세계 주식시장하고 부동산 시장을 보는 사람이고. 오케이. 자, 그럼 제가 조금 더 다음 첫 장부터 들어가면서 말씀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서 이거 제가 오늘 아침에 본 거예요. 1월 12일 날. 오늘 아침에 제가 무슨 뉴스를 봤냐면 이거 MBC 뉴스에서 금리 껑충 오르니까 60제곱미터 이하 아파트 인기. 이게 18평이거든요. 18평 아파트 인기. 그러니까 소형 매입 비중 역대 최대. 제가 지난주에 찍었던 슬라이드에서 이거 기억나세요? 뉴질랜드 집값 인덱스 보여드리면서 지난 2, 3개월 동안 뉴질랜드 사람들 막 집 사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제가 되게 안타까워했죠. 처음엔 그나마 덜 비싼 집이 인기라고 나중엔 다 떨어지는데 홍콩서도 그랬고 나노플랫이라고 주차장만한 사이즈 집부터 시작해서 한국도 오피스텔이 반짝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싼 집이 올라간다 그랬죠. 이게 떨어지는 마켓에서 싼 집이 왜 올라가냐면 내가 살 수 있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살 수 있는 그 재력 그 재산이
어차피 강남에 있는 건 10억, 20억, 30억 되면 비싸서 못 건드리기 때문에 내가 3억이 있으면 5억 하던 게 4억, 3억 떨어지면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잡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아침에 딱 뉴스 보니까 이 얘기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작은 아파트를 지금 사는 거예요, 벌써. 네, 우리 뭐 중산층이라 그래야 되나? 중산층 분들이 이게 진짜 실수예요. 이게 더 떨어지거든요. 많이 떨어져요, 이 소형 아파트가. 그러니까 하여튼 전편에 얘기했던 게 오늘 아침에 뉴스에 나와가지고 그냥 재밌어서 가져왔고 지금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결국 그 이현철 소장님이나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떨어질 건데 다른 이유를 제가 줄줄이 가져왔어요. 이번에 한번 만들어봤어요. 왜냐하면 이현철 소장님이 하시는 얘기를 듣고 재밌는 포인트를 많이 논의를 하시길래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그거를 거기다가 살을 덧붙이면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잠깐만요. 네, 5분 6분 됐고 오케이 좀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슬라이드가 5개가 더 있어서 우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이현철 소장님 그 얘기 너무 잘 들었고 너무 좋은데 이 초점을 부동산 거품에 맞추지 마시고 자산 거품에 맞추셔야 돼요. 그래야 이자가 중요한 거를 알게 돼요, 우리가. 금리가 왜 중요한지, 금리가 왜 모든 자산 거품을 일으켰는지를 이해를 하면은 부동산이 그 자산 거품의 일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조금 더 하면은 좋을 것 같고 그 이현철 소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두 번째는 제가 그 싼 돈 막 눈먼 돈 찍어낸 거하고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이거는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금융 정책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두 개가 합쳐졌을 때 얼마나 무서운 효과가 생기는지, 그리고 리먼 사태하고 리먼 사태를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릴 건데 요번에는 그 많이 들으셨던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부가 왜 리먼 사태를 만들어내는지 큰 역할을 했는지 리먼 사태가 생기는 데에 큰 역할을 왜 정부가 했는지를 제가 짚어볼게요 한번. 그리고 이제 소장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이분이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1차 요인은 집값 떨어지는데 1차 요인은 이 대중심리 중요하고 전세값, 선분양, 정부 정책 요렇게 네 가지가 1차 요인이다. 2차 요인은 이제 이자율하고 금리다. 이제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1차 요인이 이자율 금리 플러스 대중심리까지고 나머지 요 전세 선분양 정부 정책은 이제 2차 요인이다. 거기에서 좀 차이가 나요. 저하고 이제 소장님만 생각하는 거하고. 근데 이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거를 지금 굉장히 제가 그 댓글을 보니까 그 인터뷰 이현철 소장님 댓글을 보니까 거의 막 신격화하고 소장님 말씀 듣고 2021년에 집 안 썼어요. 너무 감사해. 막 이런 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러운 거는 감히 그분을 이름을 팔고 어그로를 끊어서 제가 지금 구독자를 모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정말 정말 잘 맞추셨어요. 통찰력이 정말 깊으신 분인데 조금 안타까운 거는 거기다가 금리라는 거를 그렇게 2차 요인이나 이렇게 작은 요인으로 생각을 안 하셨으면 하는 거예요. 그게 금리 요인을 제가 이제 붙여볼게요. 이 소장님이 말씀하신 거에다가 그러면 이해가 더 잘 되실 거예요.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네. 조금 안 풀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소장님이 말씀하실 때 그 사이클을 되게 중요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이클이 10년에 한 번 온다. 어쩔 땐 그 10년 주기가 짧거나 더 길어질 수 있다 하셨는데 그게 왜 금리가 사이클을 결정하는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어그로 끄는 거 아니고 감히 이분 이름을 팔아서 뭐 하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 그렇게 양아치 짓 하는 사람 아니고 그냥 너무 좋은 말씀하셨길래 제가 제 포인트를 그 위에 얹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장 빨리 갈게요. 이게 아직 5장이나 더 있어요. 자, 우선 제가 눈먼 돈, 막 싼 돈 얘기할 때 이게 금융 완전 기본인데 우리가 파이낸스 101인데 제가 두 가지만 짚어볼게요. 다 아시겠지만 한 번만 더 짚어볼게요. 우리가 처음 딱 금융 배우러 대학 수업을 딱 들어가잖아요. 맨 처음 배우는 게 이거예요. $1 today is more valuable than $1 tomorrow. 오늘 1,000원이 내일 1,000원보다 더 값어치가 있어요. 왜? 이자를 벌거든요. 돈은. 그렇죠? Interest rate is price of money예요. 돈의 가격을 결정하는 건 이자율입니다. 그렇죠? 이자는 뭐냐? 돈의 가격이에요. 모든 상품에 가격이 붙어 있잖아요. 만 원짜리, 2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그렇죠? 돈에도 가격이 있습니다. 돈의 가격은 이자율이에요. 이자율이 낮으면 그건 싼 돈이고 이자가 높으면 비싼 돈이에요. 누구나 아시죠? 100만 원 1%에 빌리면 101만 원, 100만 원 10%에 빌리면 110만 원, 비싼 돈. 너무 당연한 이치죠. 그래서 제가 이거 싼 돈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는 이 싼 돈 원리를 우리가 DCF,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 모델이라 그래서 이제 파이낸스 배우시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전에도 한번 잠깐 말씀드렸지만
10분 됐네요. 주식값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시죠? 제가 예를 들어 매년 1,000원을 배당하는 주식이 있다고 할게요. 1% 시나리오가 있고 10% 시나리오가 있어요. 매년 10년 동안 1,000원씩 받습니다. 배당금을. 그쵸? 위에 보면은 1%예요. 이자율이. 그러면은 1.01 to the power of 3, 1.01 to the power of 4. 그쵸? 1년, 2년, 3년, 4년째 받는 쭉 배당금을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 프레젠트 밸류 때린 거죠. 얘 땡기고 얘 땡기고 얘 땡기고 얘 땡겨서. 그럼 9,471원이 나와요. 1% 시대일 때는. 다른 조건 다 불변, ceteris paribus, 여타 조건 불변이라 그러고 다 똑같다고 치고. 그렇죠?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 10%일 때 이자가 1,000원, 1,000원, 1,000원 똑같이 받았는데 프레젠트 밸류로 땡겨 보면 6,145원이 나와요. 한 회사를 놓고 저금리 시대에는 주식값이 9,400원이 나오는데 똑같은 회사가 고금리 시대일 때는 6,100원이 나와요, 가격이. 이게 이자율이 왜 중요한지예요. 그렇죠? 이거는 지금 싼 돈이고 이건 비싼 돈이기 때문에 저금리일 때 주식값이 35% 높게 나옵니다. 이거 다 아시는 거겠지만 이걸 다시 한번 짚어드렸어요. 요 DCF 모델 요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이게 싼 돈입니다. 위에 게. 자, 그 다음 장 갑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지금 눈먼 돈하고 이 기준금리 이걸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기준금리하고 S&P 500 있죠? 미국에 있는 지수. 요걸 놓고 한번 볼게요. 제가 이걸 커튼을 가려가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지금 쭉 차트인데 1980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40년 동안 차트인데 이렇게 한번 막아볼게요. 2000년도에 우리가 99년에 닷컴 버블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빨간색이 지금 기준금리고 파란 선이 S&P 주식값이에요. 이게 인덱스 지수예요. 그럼 딱 보시면 벌써 느낌이 어때요? 4, 이게 지금 4%, 5%, 6%, 7%, 8%죠, 여기가. 기준금리가 이렇게 4에서 8% 사이에 있는 게 정상입니다, 늘. 그쵸? 닷컴 버블 때문에 이렇게까지 올라왔어요, 많이. 예, 1500선까지 올라왔어요, 많이. 주식은. 자, 5년이 더 지나 볼게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2001년 9.11 테러 나고 이라크 침공하고 미국에 경기 침체 오면서 이자율을 1%로 내린다 그랬잖아요. 앨런 그린스팬 페드체어가. 그러면서 경기 침체 오니까 같이 주식값 떨어지다가 다시 슬금슬금 오릅니다. 1% 이자율이니까. 그러면 2010년까지 열어보면 이때 리먼 사태 나잖아요. 쭉 오르다가 리먼 사태 나서 0%로 떨어뜨리니까 같이 주가 떨어지다가 2015년까지 다시 늘려보면 0%로 횡하죠. 여기가 대머리가 됐죠. 그러니까 이자율이 기준금리가 0으로 가는 거예요. 눈먼 돈을 계속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당연히 S&P 지수가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배당금을 프레젠트 밸류 땡겼을 때 주식값이 올라가니까 값어치가 주식 평가가 올라가 버리니까 쭉 해서 2020년까지 갔는데 요때 잠깐 올리죠. 0.25씩 찔끔찔끔 올립니다. 이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할 때 찔끔찔끔찔끔 올라요. 미친 듯이 오르죠. 계속해서 지수가. 이때가 눈먼 돈이 마구마구 풀릴 때죠. 이자율은 낮고 정부에서 돈은 찍어대고 이게 2022년 가니까 기준금리를 올리는데 화끈하게 올려버리니까 사람들이 이땐 코로나였고 움찔해서 쭉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자, 이 기준금리가 얘가 사이클을 만드는 거예요. 이현철 소장님이 얘기하신. 꼭 금리를 낮춘다고 해서 주식값이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기준금리를 많이 낮춰 놓으니까 이렇게 낮춰 놓 여기서 지금 기준금리 떨어뜨리고 유지했지만 잘 안 오르잖아요, 이때는. 그러니까 낮췄지만 기준금리가 실물 경제에 주식 시장에 효과를 미치는 데까지는 12개월, 18개월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이 사이클을 바꿔 놓는데 떨어지는 사이클을 다시 올리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쭉쭉쭉쭉 올라가다가 조금 올린다 그래서 이걸 꺾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사이클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건 기준금리의 확실한 변화예요. 계속 사이클을 얘기했으니까 이현철 소장님이 전 지금 그 사이클을 정하는 게 기준금리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장을 보시면은 조금 더 확실히 제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요걸 제가 우선 한번 차트를 가려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기준금리 변화를 하면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확 올려서 경기 침체를 가져오든가 기준금리를 확 낮춰서 경기 부양책을 가져오든가 뭔가 확실한 일을 했을 때 그게 대중 심리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물살을 바꾸는 거죠. 그렇죠? 밀물이든 썰물이든 확 변화를 줘서 심리의 변화를 주고 그 심리의 변화가 오고 그 심리가 익숙해지면 그게 자산 가격 변화로 와요. 그렇죠? 그 자산 가격 변화가 어느 정도 지탱이 되잖아요. 지속이 되잖아요. 그럼 계속 기준금리 변화가 없어. 저금리야 예를 들어.
그럼 대중심리는 그걸 보면서 야, 금리 낮네 하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간땡이가 붙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면서 자산 가격 변화가 슬금슬금 오르던 게 확 올라요. 그쵸? 그 금리를 변화를 하다가 계속해서 완화 정책으로 쭉 가면 대중심리가 편안해지고 무뎌집니다. 그래서 0%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요번에 영끌하고 저 뭐야 비투하고 막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집을 뭐 14억짜리를 사면서 11억을 대출을 받아서 사는 거 아니에요. 이 돈 저 돈 다 끌어가지고 사람들이 옛날 같으면 어떻게 14억짜리 집을 사는데 11억을 대출을 무슨 개인 대출, 신용 대출, 뭐 장모님 대출 다 해가지고 끌어갖고 사는 거 아니에요. 주담대까지 해가지고 대중의 심리 변화를 일으킨 거 아니에요.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0으로 가니까 무뎌진 거죠, 사람들이. 간땡이가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산 가격 변화가 결국은 오는 거죠. 쫙 오르죠. 그러다 기준금리를 급하게 올렸죠. 미국이 올리니까 한국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급하게 대중 심리가 변하죠. 그러면서 자산 가격이 급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이클을 이현철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사이클이 대중 심리에서 자산 가격에서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이 간땡이가 얼마나 부었냐가 중요하거든요. 혹은 얼마나 쫄았냐. 예, 이거를 정하는 게 기준금리라는 거예요.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중앙은행에서 어떻게 세팅을 하고 얼마나 빨리 변화를 주는지에 따라서 사람들 간땡이를 붙게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사람들을 확 쫄게 할 수 있느냐 이 차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이거를 제가 어떻게 가리면서 설명을 하면 좀 좋은데 그냥 갈게요. 자, 이거는 전에도 보여드렸던 차트인데 미국 기준금리 위에 기준금리 차트죠. 이거는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제가 계속 보여드려서 2020년 여기 닷컴 버블 생길 때부터 쭉 하다가 2008년 갔다가 쭉 해서 0%로 낮춰놓고 이때 거품 많이 생긴 거죠. 밑에 있는 게 이제 미국 집값 인덱스예요. 이거 전에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걸 끊어서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이현철 소장님이 맞게 말씀하신 건 기준금리를 변화시켰다 그래서 당장 대중심리에 반영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9.11 테러 나고 전쟁하고서는 분위기 안 좋아지니까 그린스팬 할아버지가 쭉 낮췄단 말이에요. 1%로. 1%로 낮추고 기분 좋게 해주니까 대중심리가 좋아요. 엄지척. 집값 쭉 오르죠. 그러고 나서 이때 금리를 1에서 2.25%까지 2년 반에 걸쳐서 올리는데 문제는 뭐예요? 굉장히 서서히 25 베이시스 포인트씩 천천히 올린단 말이에요. 겁을 안 줘요, 사람들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괜찮아, 분위기 좋아, 이 정도면 괜찮아. 서서히 오른단 말이에요, 계속. 그러다가 유지가 되니까 리만이라고 CDO, CMO, 서프라임 이상한데 분위기 하면서 움찔움찔 내려가죠, 다시.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대중심리가 꺾입니다. 그리고 나서 딱 터지니까 리먼 터지니까는 완전 미쳤다 큰일 났다 해서 0.25% 0%로 딱 진입을 하죠. 0%로 진입을 했으나 그때 계속해서 집값은 떨어지죠. 왜냐하면 대중 심리가 지금 쫄아 있거든. 아무리 금리를 깎아줘도 지금 내려가는 사이클인 거예요. 이때부터 내려가는 사이클, 내려가는 사이클, 내려가는 사이클. 사이클이 꺾인 분위기예요. 네, 대중 심리가 꺾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걸 3년을 유지를 하고 2012년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이때부터 다시 간땡이가 붙기 시작합니다. 이거 저금리 좋은데? 어,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계속 저금리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금리 될 것 같아. 쭉 저금리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넌스톱. 2016년 넌스톱. 이때도 오르긴 오르는데 지금처럼 미친 듯이 올린 게 아니라 어떻게 올렸어요? 굉장히 슬금슬금 올렸어요. 0.25 막 봐가면서 뭐 거의 간의 기별도 안 가게 천천히 올려버리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대중심리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엄지척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터지니까 확 내려버리니까 안 그래도 분위기 좋았는데 역시 0%지 하면서 쫙 오르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밑에는 QE라 그래서 이게 위에가 이 이걸 뭐라 그러죠? 모노트리 폴리시 통화 정책. 이게 지금 통화 정책이면 이 밑에는 피지컬 폴리시죠. 재정 정책. 재무부에서 찍어버리는 풀어버리는 돈까지 다 합해지니까 더 미친 듯이 쭉쭉쭉쭉 오르는 거죠. 이게 엄지척이 다시 되고 엄지척 되고 엄지척 되다가 여기서 꺾이는 거예요. 그쵸? 지금 꺾였어요. 인플레이션이 뭐니 해서 이렇게 가파르게 확 올려버리잖아요. 기준금리를. 기준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사이클이 바뀌는 겁니다. 지금. 네, 소장님이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여기서 사이클이 바뀐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걸 2차 요인이라고 보시는 건데 저는 이걸 1차 요인이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그뭐 좋아요. 소장님이 맞았건 제가 맞았건 사이클이 바뀐 거는 지금 둘 다 동일하니까 이 바뀐 사이클이 엄지 다운인데 엄지 다운이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 소장님이나 저나 하는 얘기는 여기서 갑자기 엄지 다운 됐다가 지금 집을 사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엄지 다운이 아니라 엄지척이 계속 생길 거라는 거야. 잠깐 다운하고 척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쵸? 그러지 않으면 집을 사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엄지척이 10분 또 지났네요. 큰일 났다. 20분 지났네. 쉣. 할 일 많은데. 할 얘기 많은데. 그쵸? 예. 당연히 엄지 다운이 되겠죠. 쉣. 당연히 엄지 다운이 되겠죠. 여기서 지금 이렇게 급하게 올라갔는데 어디 5.25까지 가서 쭉 멈춘다 그러면 다시 좀 내린다 하더라도 조금 내릴 수는 있겠죠. 분위기 안 좋아지고 뭐 뻥뻥뻥 터지고 막 리먼 사태 100배 터지면은 다시 0으로 오긴 올 텐데 0으로 오더라도 이 엄지 다운은 계속해서 간단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지금 확 되었거든. 확 되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감히 누가 나서서 집 산다는 그 생각을 못 하기 때문에 대중 심리가 돌아섰단 말이에요. 비트코인이 7만 불 찍었고 쭉쭉쭉 떨어져서 4만, 3만, 2만, 17,000에서 지금 계속 맴돌고 있잖아요. 그걸 사람들이 확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되었거든. 저렇게 확 떨어질 수 있구나.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떨어질 수 있구나, 비트코인이. 저렇게 부동산이 반토막이 날 수 있구나, 1년 만에. 그걸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이 내려가는 사이클에 지금 진입을 했기 때문에 오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분간은. 그게 지금 그분이나 저나 지금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 도달한 그 답은 똑같아요. 어떻게 그 답에 도달했는지 방법은 다르지만 어쨌든 요 지금 옆에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이거 왜 써놨냐면은 미국의 페드 체어, 이게 다 들어보신 이름이죠. 앨런 그린스팬이 2006년까지 했고, 벤 버냉키라는 사람이 8년 동안 했고, 제넷 옐런이 했고, 지금은 제롬 파월이 하고 있죠. 제가 이제 얼마나 기가 막히냐. 제가 맨날 중앙은행 때리고 되게 싫어하잖아요. 정부랑 이런 거 막 그 사람들 정치. 그러니까 중앙은행 사람들은 정치인은 아닌데 사실 그냥 관료라 그래야 되나? 근데 여기서 이제 벤 버냉키라는 사람이 앨런 그린스팬한테 배워서 2006년에 리먼 터졌을 때 이 사람이 패치 하던 사람인데 2006년부터 보시면 2014년까지 0%를 딱 간 다음에 쭉 유지를 해요. 이때까지. 그거를 제넷 옐런 할머니 머리 하얀 그 할머니가 딱 받아가지고 계속 끌고 갑니다. 네, 조금 살짝 올리긴 했는데 이건 뭐 올린 것도 아니죠. 이 벤 버냉키라는 사람이 요 8년, 6년 동안 이 0%를 해놓고 이 살면서 여기서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이 벤 버냉키예요. 앨런 그린스팬이나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경제 문제가 생겨서 기준금리를 확 낮추면 0%든 1%든 그걸 보통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까지만 갖고 있고 다시 원상복귀를 시키는 게 맞아요. 절대 0% 금리를 자 위에 보시면 그쵸? 제가 기준금리 보통 5% 6%가 정상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잠깐 낮췄을 때 앨런 그린스팬은 바로 올렸단 말이에요. 다시 정상화를 시켰어요. 근데 벤 버냉키라는 사람은 낮추고 쭉 끌고 가잖아요. 여기까지. 이때 모든 거품의 시작은 저 사람이 시킨 거예요, 지금. 그걸 그 값을 그 대가를 지금 여기서 우리가 치르고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시작한 눈먼 돈 찍어내는 게. 그걸 제넷 옐런이 받아가지고 하고 제롬 파월도 같이 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저 벤 버냉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책도 쓰고 막 Courage to Act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을 했다 그때 막 이딴 얘기를 하는데 완전 멍멍이 소린 게 이 양반이 얼마 전에 작년인가 또 노벨 경제상 받았잖아요. 얼마나 아이러니한 건지 아세요 이게? 이걸 지금 우리가 대가를 치르고 있는 이 미친 집값 두 배, 세 배 뛰고 막 난리 났잖아요. 이 지금 사회적 문제 엄청 생길 거거든요. 그거를 초래한 장본인이 벤 버냉키가 여기서 6년 자기 임기 동안 임기 마지막 6년 동안을 0%로 이자율을 끌고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거품 사이클을 만들어낸 장본인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노벨을 받았어요, 노벨상을. 이거 지금 몇 년 지나면 한 1년, 2년만 지나면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노벨상을 주면 안 되는 사람한테 준 거였는지를 아마 얘기가 나올 거예요. 나와야 돼요, 이거는. 예, 저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사실 그렇잖아요. 이래저래 욕 먹고 뭐냐면 어차피 뭐 재선되고 하려고 막 다 대놓고 뻥치고 구라치고 이런 거 다 알잖아요. 정치인이니까 욕 먹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 정치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인디펜던트하게 정치나 이런 거에 휩쓸리지 않고 정말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돼요. 금리를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지 말고 바로바로 낮춘 다음에 올리고 정상화 시켜놓고 거품이 끼지 않도록 인플레이션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 가장 아주 막대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난리를 쳐놓고 이 사이클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붐 사이클을 붐붐붐붐붐 사이클을 만들어 놓고 나가 자빠져가지고 노벨상을 받고 책을 내고 이지랄을 해요. 이 사람이 한 거를 막 공부를 하고 해요. 막 학교에서 가르치고 진짜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자, 큰일 났다. 오케이, 오케이. 25분 됐네요. 빨리, 빨리, 빨리. 자, 그 다음에는 리먼 사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제가 리먼 사태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좀 더 스페시픽하게 리먼 사태를 만드는데 중앙은행이 왜, 정부가 왜 핵심 역할을 했는지를 제가 짚어드려 볼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이 없을 거예요, 아마. 리먼 사태는 뭐 영화도 나왔고 많잖아요. 그 다큐멘터리도 많고. 근데 이거를 왜 중앙은행이 만들고 정부가 잘못했는지를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정리를 해봤어요. 중앙은행이 뭘 하는지가 왜 중요한지, 왜 중앙은행이 사이클을 만드는지, 그 이현초 소장님이 얘기했던 그 사이클을 만드는 인간들이 중앙은행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리먼 사태 때 제가 크게 네 가지 짚어볼게요. 가장 큰 문제 뭐였어요? 다 아시죠? 1% 저금리가 만든 미친 부동산 시장이었죠. 낮은 이자 때문에 사람들이 막 빌렸어요. 예, 빌리면 안 되는데 영끌했단 말이에요. 걔들도 미국에서. 그거를 받고 은행들이 뭐 웰스파고나 시티나 JP모건 체이스나 은행 론을 내주잖아요. 주담대를 내준 은행들이 뭘 했어요? 소득 미확인. 소득도 없어요. 소득 없어도 돼. 소득 확인 안 해. 그다음에 계약금 우리 다운페이 하잖아요. 미국에서 보통 다운페이를 뭐 10%, 20%, 10억짜리라 그러면은 2억 집을 내고 8억을 모기지를 받는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 계약금을 처음에는 5%, 3%, 1% 하다가 0%까지 갔어요. 나중에는 이게 우스갯소리인지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으로 집을 산 사람도 있다고 해요. 얼마나 이 확인을 안 했으면. 네, 이거는 뭐 사실이라 그런 사람도 있고 그만큼 은행들이 확인을 안 했어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은 금액이 그 주담대가 오히려 역으로 커지는 역대출까지 했어요. 이거는 이제 네게티브 애모타이제이션, 네게티브 M이라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계약금 0원을 내고 10억을 빌렸어요, 모기지로. 그렇죠? 그럼 앞으로 30년 동안 내가 갚아야 돼. 그럼 시간이 지나면서 매년 갚으면 원금이 줄어야 되잖아요. 9억 8천, 9억 6천. 근데 이때 막판에 뭐가 있었냐면 거꾸로 10억, 10억 2천, 10억 4천. 시간이 지나는데 커져, 모기지가. 이런 것까지 나왔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10억짜리지만 지금 1년이 지나면 캘리포니아에서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이 내년 되면 11억이 되고 그 다음이 되면 12억이 될 거라는 프로젝션이 나오면서 아예 주담대가 커지는 대출이 나왔었어요. 그런 식으로 시중은행들이 미친 짓을 해서 개나 소나 아무나 다 집을 샀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일 첫 번째 큰 문제로 이게 한 게 앨런 그린스팬이 0%로 이자를 1%로 기준금리를 낮춰서 무불변한 주택 구매를 부추긴 그게 중앙은행의 첫 번째 큰 실수였어요. 오케이. 자, 두 번째 큰 실수 뭐냐면 정부 보증이에요. 이 정부 보증은 대한민국도 똑같이 겪을 거예요. 정부 보증 우리 전세 보증 얘기 나오죠, 지금. 예, 이게 전세 얘기하면 진짜 얘기가 길어지는데 이거 지금 대한민국도 똑같이 겪을 거예요, 계속. 전세 보증 하세요, 전세 보증 드세요 그러는데 나중에 이 전세 보증이 규모가 커지면 미국 꼴이 나요. 미국이 무슨 짓을 했냐면 여기서 시티은행이나 웰스파고가 개나 소나한테 다 이제 주담대를 줘요. 그럼 집이 10억으로 밸류가 나왔으니까 10억을 대출해 줘요. 그럼 그 시티은행이 그 주담대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팝니다. 다른 기관한테 팔아요. 예. 근데 그걸 누구한테 제일 많이 파냐? 이 반정부 기관 쿼자이 소버런 페니 메이 프레디 맥이라는 이 정부 기관이 이 10억짜리 모기지를 사요. 시티은행에서 10억에.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지금 산 사람이 일도 안 하고 돈도 못 갚고 6개월 지났는데 돈을 안 내. 그래서 이게 나가 자빠지잖아요. 그럼 페니메이 프레디맥에서 그 집을 경매에 붙여서 판 다음에 뭐 9억에 팔던 8억에 팔던 그걸 8억을 챙기고 나머지 1, 2억 만약에 손실이 나면 얘들이 떠안아요. 정부기관이에요. 엄청 많이 즉 무슨 말이냐면 은행이 그 주담대를 내줄 때 확인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개인 크레딧을, 개인 신용을. 왜? 정부한테 팔면 되거든. 즉 모든 금융기관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집니다. 이걸 만들어준 게 정부 보증 시스템이에요. 이건 유명해요. 그래서 저 서프라임 났을 때 우리 리먼 사태 났을 때 제일 먼저 무너진 애들이 페니메이 프레디맥이에요. 얘들이 제일 많이 갖고 있었거든. 이 잘못된 모기지를. 예, 이 부실 뭐라고 부를까 이거를 부실 주담대. 부실 주담대를 제일 많이 샀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정부 보증이 도덕적 해이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정부가 보증을 막 해주면 금융기관들이 부실 주담대를 마구 해주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 전세 보증하고 똑같아요. 물론 전세 보증 들기 위해서 뭐 집주인이 그거를 뭐 나중에 전세금 안 돌려주면 어떻게 해요? 보증 들면 되죠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지금 빌라왕들 사건처럼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이 마구잡이로 집을 사서 보증금만 받고 나가 자빠지든가 도망가든가 이거는 약간 그 크리미널 액티비티에 그러니까 범죄자들을 발굴해내는 범죄자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스트럭처를 만들게 돼요. 정부가 이딴 식으로 이걸 보증을 쓰다 보면.
예, 이게 전세 얘기하면 진짜 얘기가 길어지는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그러니까 전 뉴질랜드에서 법대 다니고 상대 다니고 공부했고 금융기관 다니고 증권사 다녀보고 사회생활 했잖아요. 그런 사람 죄송합니다. 10분 또 됐네요. 이거 한 10분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서 공부하고 저도 그냥 뭐 변호사는 아니지만 금융기업 다니고 사회생활 하면서 어느 정도 비즈니스 트랜잭션을 겪어본 사람으로서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한국 전세 제도를 보면 기가 막혀요, 진짜. 저 제도가 어떻게 계속 저렇게 굴러갈까 싶은 거 있죠. 예, 근데 이 전세 얘기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을 다음번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홀이 많아요. 너무 이상한 게 많아요. 뭐 예를 들어 제가 전세를 내고 들어가면 집값이 오르면은 집주인이 신나고 집값이 떨어지면은 전세자만 돈을 못 돌려받는 위험 부담도 생기고 또 내가 돈을 줬는데 그 사람이 집주인이 그 집을 어떻게 하는지 내가 전혀 세이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약간 은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10억짜리 집을 만약에 6억을 내고 전세를 주고 들어가 살면 내가 그걸 6억 돈을 빌려준 은행하고 같은 사람이 돼요, 사실. 예, 그렇게 되면은 그 집주인 문서에 내 이름이 들어가서 내가 거기에 그 데bt 홀더로 남아 있어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 전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이건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자, 두 번째 문제 뭔지 아시겠죠? 예, 정부 보증이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는 거예요. 즉 얘들이 페니메이 프레디맥이라는 애들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웰스파고, 시티 뭐 무슨 그 미국에 있는 큰 은행들이 확인을 안 하고 부실 주담대를 마구 찍어주는 겁니다. 이것도 정부 잘못이에요. 제가 보기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저금리가 만든 공격적 투자 추세. 이건 뭐냐면은 이때 이제 리먼 브라더스나 인베스트먼트 뱅크들이 모여 이제 꼬이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화에서 나온 거 있잖아요. The Big Short 막 영화. 그 영화 얘기가 요 얘기예요. 요 부분. 세 번째, 3단계. 이건 뭐냐면 이 부실 주담대를 한 개가 있잖아요. 근데 이 부실 주담대를 1,000개를 모아요. 오케이. 웃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부실한 주담대를 1,000개를 모아서 쫙 쌓아요. 1,000개를.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collateralized mortgage obligation, debt obligation이라 그래요. CDO, CMO. 네. 그러면은 이거 좀 이 영어는 뭐 중요하지 않고 이걸 설명을 제가 이렇게 들어볼게요. 이게 1,000개가 쌓여요. 예를 들어 1,000개를 쫙 쌓아. 그럼 여기서 이 똥내 나는 구린 부실 주담대잖아요. 그 똥내 나는 구린 주담대를 1,000개를 쌓아놓고 무슨 짓을 하냐면 그 1,000개를 쫙 쌓아보면 그 맨 위쪽에는 그래도 냄새가 좀 덜 나는 덜 구린 부실 주담대가 있고 밑에 보면 진짜 냄새 지독하게 나는 말도 안 되는 주담대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 똥 같은 주담대인데 그 똥 사이에서도 1등부터 1,000등이 매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들이 뭘 하냐면 예를 들어 이 1,000개를 10트란치로 나눠요. 10가지로 가지치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10등분으로 나눠요. 그럼 1등에서부터 100등, 101등에서 200등 쫙 등급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맨 위에는 이 트리플 A라는 걸 줘요. 등급을. 그다음에 두 번째는 더블 A, 그다음엔 싱글 A, BBB, BB, B, CCC 이렇게 해서 10단계로 나눠요, 이걸. 그래서 이 트리플 A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이 트리플 A라는 신용 등급은 한국으로 치면은 한전, 미국에서는 그 미국 국채, 가장 안전한 최고의 안전한 투자 상품이 트리플 A잖아요. 그렇죠? 부도가 날 수가 없는 거. 근데 이 무디스나 피치나 이 S&P에서 무슨 그 신용평가사, 신평사에서 무슨 짓을 하냐면 이 똥 같은 1,000개의 부실 주담대를 묶어놓고 1등 똥 냄새가 가장 덜 나는 애부터 톱 10%를 트리플 A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일들을 리턴을 6%에서 7%를 줍니다. 6%. 그러고 나서 쭉 내려가서 이 밑에 왕창 똥내 나는 애들 있죠. 900등, 800등 하는 애들은 막 더블 C, C 이런 등급을 주고 일드가 14에서 15%가 나와요. 거의 하이일드로 쫙 나와요. 그게 이 트리플 A를 매겼다는 거예요. 이 짓을 그러면 뭐가 문제냐? 자, 연금공단이나 보험사나 펀드 같은 애들은 뭐가 문제냐면 이 연금공단 같은 거는 규모가 엄청 크잖아요. 저금리란 말이야. 1%야, 1% 금리가. 1%가 금리가 되면 이 사람들은 이 연금을 받아먹고 사는 사람들, 다 은퇴하신 분들, 거기 이 공단에서는 꾸준하게 3%, 4%, 5% 예를 들어 뭐 100조가 있다. 100조가 공단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 100조는 꼭 4%를 1년에 4%씩 일드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그 연금이 어느 정도 굴러가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돈 내줘 가면서. 그렇잖아요. 근데 그 연금에서 1%밖에 안 나와. 아니, 미국 국채를 샀더니 1%밖에 안 줘. 1.5%밖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들은 4% 5%를 짜내야 돼요. 안 그럼 잘려. 펀드 매니저, 뭐 보험사 이런 데서는 단위가 엄청 크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든지 3%, 4%, 5%, 6%를 짜내야 되는데 그렇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말도 안 되는 막 회사채 막, 뭐 막말로 비트코인 사고 막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가이드가 있단 말이에요. 이 펀드 매니저들이. 이 가이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신용 등급이 싱글 A, 더블 A, 트리플 A 정도 되는 그런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라는 룰이 있어요, 얘들이. 그러니까 딱 보니까 야, 이 지금 똥 부실 주담대 1000개를 모아놓고 맨 위에 있는 거는 트리플 A를 줬네? 그럼 트리플 A면 할 수 있잖아. 그 위에다 보고 하니까 그래? 무디스하고 피치하고 S&P에서 트리플 A 줬어? 그래, 신평사에서 트리플 A 줬으면 됐지. 하면서 얘들이 사기 시작해요, 그거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1000개는 여기는 똥은 똥이잖아요. 이러나 저러나 똥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다 왜 트리플 A를 줬냐면 1등에서 100등까지 나는 냄새가 좀 덜 나는 똥한테 왜 얘들이 트리플 A를 주냐면 이건 통계학인데 그렇잖아요. 사실 1000개가 있으면 무너지면 돈을 안 갖고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맨 밑에 있는 900등, 800등, 700등 이쪽에다 투자한 사람들이 먼저 손실을 떠안게 돼 있어요. 이 룰이. 그러니까 즉 뭐냐면 1000개의 주담대가 있으면 이 밑에 구린 냄새 나는 애들이 다 나가 자빠지고 못 갚기 시작하면 그러고 마지막에 1등까지 온다는 거예요. 첫 번째 트란치까지. 그러니까 밑에 쿠션이 있다 이거지. 걱정 마세요, 연금공단. 당신이 트리플 A 맨 위에 1등부터 100등까지 똥냄새 나는 걸 사면 이 밑에 900개가 다 무너진 다음에 당신 돈을 갉아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사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통계학을 써가지고 여기다 그렇게 구랄 쳐 넣는 거죠. 생각해 보면은 이건 똥인데 어차피 이루 보나 절루 보나 이걸 1000개를 뽑아서 하나 놓잖아요. 그럼 죄다 하나 전부 다 D, E, F 받고 페일 해야 되는 신용 크레딧인데 이거를 1000개를 모아놓고 그냥 가지치기를 해서 분리를 시켜놨다는 이유만으로 맨 위에 있는 애들한테 트리플 A를 준 거예요. 즉 저금리가 만들어 놓은 공격적인 투자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금공단 보험사 애들은 펀드 애들은 이걸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안 그러면 5% 6%를 만들어내. 기준금리가 1%인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부가 중앙은행에서 저금리가 만들어지면서 인베스트먼트 뱅크 투자은행들이 골드만삭스건 리먼이건 크레딧 스위스건 이런 애들이 가서 앉아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이거를. 야, 이 짓을 하면 되겠다. 이거 좋다. 꽉 먹고 알 먹고 하냐. 1000개 모아가지고 팔기도 하고 트리플 A 레이팅 주고 연금공단에서 사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게 리먼 사태에 만들어진 이 부분이 리먼 사태 부분이에요. 이게 가장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오케이. 자, 네 번째 거는 글라스티글인데 이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는 넘어갈게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네, 소리. 이건 제가 만들어 놓긴 했는데 그 다음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38분 됐으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마지막 두 장 남았어요. 이거 진짜 빨리 갈게요. 자, 이현철 소장님 포인트 제가 추가 설명하는 겁니다. 자, 소장님 뜻 오해, 제가 혹시라도 소장님 뜻을 오해했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사죄드립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1차 요인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 2차 요인이에요. 죄송해요. 음, 소장님은 이제 전세값이 집값에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러셨는데 전세값이 전세율이 오를 때 집값이 오를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금리가 낮아지면은 전세율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억짜리 하는 집이 4억짜리 전세다. 근데 금리가 정상적으로 5%면 집주인은 4억만 받고 은행에 넣어놓고 월세에 균등한 월세하고 비슷한 돈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금리가 만약에 2% 1%로 떨어지면 4억 받아가지고는 그 월세가 안 나오잖아요. 은행에서 이자가. 그러니까 이게 6억, 7억, 8억 올라갔던 거였거든요. 금리가 낮아지니까 집주인이 일들을 못 받아서 은행에서 금리가 안 나오니까 이자가 안 나오니까는 전세값이 올라갔어요. 이게 전세가 오른 이유 첫 번째 이유로 알고 있어요, 저는. 아니면 죄송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금리가 결정합니다, 전세값을. 자, 그다음에 선분양이 무너지면은 무너진다 그러셨는데 사실 선분양이 무너지는 것도 우리가 IPO를 보면 똑같은 게 금리가 인상을 하면 요번에 2022년에 IPO 보시면은 확 줄었거든요. 21년까지 이빠이 올라가다가 왜 IPO가 딱 끊기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아까 첫 번째 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준금리가 밑에 우리가 분모가 커지잖아요. 금리가 올라가서 고금리면은 자, 여기서 고금리일 때 분모가 커졌죠.
분모가 커지면은 주식값이 결국 떨어지죠. 그럼 분모가 커지면은 주식값이 떨어지니까 IPO가 안 돼요. 예, 기업 평가가 절하가 됩니다. 즉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IPO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자산의 거품이 빠지는 거예요. 40분 됐고요. 진짜 죄송합니다. 빨리 끝낼게요. 선분양이 무너지는 것도 같은 이유예요. 금리가 올라가서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자, 그다음에 이제 정부 정책 이거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저 소장님도 비슷하게 말씀하신 것 같긴 한데 오를 때 막 규제 얹어버리면 사람들이 더 신나서 더 사는 거고 내릴 때 규제 풀어주면 사람들이 야 오히려 공포 심리만 부추기고 그러니까 내릴 때 더 가속화시키고 오를 때 더 가속화시키는 게 정부 정책인 것 같아요. 예. 자, 금리는 2차윤이라 그러셨는데 시장 가격 오르는데 금리 인상 효과는 떨어진다. 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금리 인상을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시장 가격이 오르고 내릴 때 이게 소장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금리 인상 그 타이밍이 잘 맞아야 된다. 만약에 가격이 떨어질 때 금리가 오르느냐 내리느냐에 따라서 이게 그러니까 아다리라고 해야 되나? 아다리가 맞으면은 그 효과가 극대화가 되는데 아다리가 맞지 않으면 그닥 효과를 못 본다 그러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이 막 떨어지는데 이자율을 같이 낮춰버리면 확 부추기는 부스터 역할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아다리가 안 맞으면 별로다 그러셨는데 그렇게 보시면 맞긴 한데 제가 계속해서 그게 이제 사이클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 금리 변화를 줬을 때 이 머너트리 폴리시라는 통화 정책은요. 18개월에서 12개월에서 18개월 길게는 2년까지 지나야지 반영이 돼요. 즉 얼마나 빨리 변화를 줬냐에 따라서 진짜 급하게 올리잖아요. 그럼 12개월이면 되고 진짜 천천히 올리면은 2년, 3년도 걸려요. 그게 반영이 되려면. 아까 그래프에서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미국이 0%에서 4.5%까지 1년 만에 왔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너무 빨리 인상한다 그러는 거예요. 야, 인플레이션 때문에 쫄아가지고 너 빨리 올리는 건 알겠는데 봐가면서 해. 이게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반영이 되려면 12개월에서 18개월 걸린다고 우린 다 배웠어. 그러니까 좀 천천히 해. 즉 뭐냐면 금리를 변화했을 때 당장 그게 부동산 시장 가격에 반영이 되진 않지만 결국은 사이클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예, 제가 그래서 그게 조금 달라요. 저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에서 집값 하락하는 게 아니다 그러셨는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리 인상이 사이클 변화를 가져오고 그리고 집값만 하락하는 게 아니라 모든 자산이 떨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부동산만 보지 마시고 전체 자산 거품을 보셔야 됩니다. 근데 소장님은 어차피 전체 자산 거품을 보지 않으시고도 정확하게 맞추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통찰력에 제가 다시 한번 놀라는 바입니다. 자, 바닥이 길게 온다 그러셨어요. 저도 100% 동의합니다. 길게 올랐기 때문에. 저도 100% 동의합니다. 엄청 올랐죠? 아까 보셨죠? 여기서 이거 여기 오른 거 보세요. 쭉 엄지척 앞으로 쭉 내려갈 일만 남았습니다. 저 이제 그 얘기하는 거고요. 저도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뭐 코로나 시작 때 주식 급락했다가 그다음에 빨리 제자리를 찾아갔다 그러셨는데 이거는 제가 말장난하는 것 같으니까 지나가고 네. 주식시장에서 돈이 막 몰리지 않을 것. 예금으로도 갈 수 있다. 맞습니다. 예, 동의하고요. 현찰이나 금으로 강세 보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 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지방 구매를 좀 먼저 한 다음에 나중에 수도권으로 옮기는 것도 좋다 그러셨는데 뭐 좋은 생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현명하게 또 어느 지방이 좋다라고까지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혹시라도 사람들이 듣고 그 인플루언스를 주실 수 있을 것 같을까 되게 조심스러우시더라고요. 진짜 이거는 존경. 예, 되게 날카로우신 통찰력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단지 사는 시기를 그 소장님도 계속 그러셨지만 앞으로 천천히 3년 4년 지나서 고금리 여파 다 느끼고 모든 자산 가격이 폭락한 후에 사셔도 늦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전세가율이 오르면은 집값이 오를 징조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전세가율은 이자율 따라서 결정되는 것 같아요. 이자율이 낮으면은 전세가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이제 상승장에서는 여력 가능 수준 구매해라. 이것도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상승장이 막 미쳐가지고 펑펑펑펑 오르는데 그렇잖아요. 19년, 20년 막 미친 듯이 오르는데 그때 꾸준히 2, 3년 모으기보다는 상승장이 있을 때는 그냥 여력 가능한 수준에서 2억짜리를 사라. 열심히 모아서 20억짜리 사려 하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이것도 저 동의는 하는데 단 그 백드롭 저금리가 뒷 배경이 있을 때 앞으로 2, 3년 동안 계속해서 눈먼 돈이 생기겠다라는 판단이 드시면 즉 다시 말하면은 팔 때도 기다릴 때도 그렇죠? 지금 덜컥 들어가는 것보다 쭉 더 오래 기다려야겠죠.
예, 더 많이 떨어질 것 같다는 판단이 들면. 네. 그 다음에 이제 2021년의 실제,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고. 자, 여기 또 좋은 말씀하셨어요. 역세권, 배후 도시 이런 거 요건, 좋은 요건을 보고 들어가지 마라. 사이클을 이길 순 없다. 예, 역세권 뭐 KTX 역세권 뭐 이런다 그래서 지금 떨어지는 사이클에서 안 떨어지는 집 있냐? 다 떨어진다. 이건 100% 동의합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보기에 이 사이클이라는 거는 기준금리가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이 말씀도 하셨어요. 주식처럼 부동산 대응하면 안 된다. 즉, 어, 부동산은 훨씬 사고 파는 게 어렵다. 주식만큼 쉽지 않다. 이거는 저도 동의는 하는데, 이거는 어떤 면에서 제가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냐면은 어느 자산이나 똑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눈치 빠르게 결정하는 사람이 승리해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9만 원에 샀다가 6만 원 될 때까지 물리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본전 생각나서 못 팔고 그냥 존버한다 그러는 사람. 그쵸? 반면 집값이 14억 하던 게 분위기 싸해서 12억, 11억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딱 눈 감고 10억에 빡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집값이 뭐 예를 들어 8억이 됐어요. 그렇게 부동산도 맘만 먹고 팔라 그러면 할 수 있어요. 물론 덩치가 크니까 사람들이 본전 생각이 나니까 그걸 못해서 그렇지, 이거를 그냥 안고 가는 사람은 삼성전자가 됐건 부동산이 됐건 안고 가고요. 즉 모든 자산 관리에는 결단을 잘 내리는 사람이 중요해요. 유리해요. 눈치 빠른 사람이. 예. 그러니까 너무 귀가 얇아도 안 되겠지만 좋은 사람들 말을 많이 듣고 눈치를 빨리 채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예, 집값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인력 손해보고 빨리 처리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현명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 자산이나 자산 타입이나 자산 덩어리라기보다는 그 들고 있는 사람의 결정력에 달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요인 공급 있음 저금리 폭등. 이거 이렇게 시간 없으니까 그냥 끝내고, 이거 마지막으로 이거 말씀드릴게요. 2008년에 리먼 사태 나고 2012년까지 4년 5년 동안 누가 부동산 투자해야 돼요라고 떠들던가요, 여러분들? 그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때 생각나시는 분들 없죠? 그때는 그냥 부동산이란 단어가 쏙 들어갔죠. 예, 이 지경까지 가야 됩니다. 예, 아직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뭐가 있어요? 제가 오늘인가 그저께인가 또 봤어요. 서울에서 가장 싼 30평 아파트 톱 7. 와. 그리고 또 어떤 유튜브도 봤냐면 제가 이걸 지금 영상을 가져오진 않았는데 부동산 호재 금리 4% 낮춘다 이런 것도 봤고요. 그 다음에 그 뉴스외전에서 앵커분하고 전문가분이 말씀하시는데 둔촌주공 둘러싸고 규제 완화했잖아요. 12억 이상 중도금 대출 가능하다. 실거주 의무 폐지했고 지금 떴다방 P방까지 떴다 그래요. 지금 3천에서 5천만 원씩 분양권 프리미엄 붙었다 그래요.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벌써 불나방처럼 불을 보고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마구마구 들어가는 거예요. 예. 지금 여기서 지금 엄지척해서 다시 올라갈 줄 알고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타이밍인데 이렇게 올라가는 일이 생길 줄 알고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지금 이현철 소장님, 저 여기 지난주에 제가 처음 뵀는데 너무너무 통찰력 좋으시고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요 사이클이라는 거를 뭐가 결정하냐? 기준금리가 결정한다라는 것만 입히면 거의 완벽한 그 포뮬러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너무 오래 얘기했습니다, 오늘. 네, 하여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번에 좋은 메타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